나는 양주의 임꺽정, 고리백정 출신의 나는 의적일까, 도적일까? 우리가 소설이나 TV에서 본 적 있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홍길동과 임꺽정. 그들은 과연 민초를 위한 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적이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단 한 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도 홍길동을 잡았으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선의 최고 권력자 3명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의 첫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적 한 명을 잡은 일이 그토록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홍길동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홍길동과 실록 속의 홍길동이 과연 같은 인물인지,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00년 조선 연산군 6년, 충청도 일대는 이미 수년째 이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무장한 사내들이 대낮에 말을 타고 들어와도 이정이며 품간이며 그 누구도 감히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머리에 옥으로 된 관자를 꽂고 붉은 허리띠를 두르고 첨지벼슬을 사칭하며 관청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길동. 조선 왕조가 건국된 이래 그 이름 석 자만으로 삼정승이 벌벌 떨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록의 홍길동은 한자 이름부터 다릅니다. 소설 속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홍길동인데 실록에는 마지막 동자의 한자가 틀리게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인물인지조차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록의 홍길동은 의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재물을 나눠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청을 드나들며 물건을 빼앗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홍길동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홍길동의 활동 무대가 황해도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록은 충청도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기억은 이처럼 사실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민중이 고통받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홍길동을 다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탐관오리에게 당하고 세금에 짓눌리고 굶주림에 쓰러지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웅. 그것이 소설 속 홍길동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홍길동은 정말로 처형됐을까요? 실록에는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포됐다는 기록, 신문이 진행됐다는 기록, 그리고 그의 공모자 엄기손에 대한 처벌 기록. 거기서 끝입니다. 삼정승이 직접 보고할 만큼 거대한 사건이었는데 주범의 최후가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홍길동의 가족관계에 숨어 있었습니다. 홍길동의 이복형 홍일동의 딸은 성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왕실 외척이었습니다. 홍길동의 공범이자 실질적 우두머리였던 엄기손은 연산군과 중종의 외숙이었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관계가 어쩌면 사건의 결말을 조용히 덮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88년이 지난 뒤 선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강상의 변이 홍길동과 이연수뿐이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욕으로 썼는데 욕으로 쓰일 만큼 오랫동안 저주받은 이름. 그것이 당대 홍길동에 대한 진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눈물겹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길동이 체포된 지 59년 후 조선 땅에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충청도가 아니었습니다. 황해도 9월산 깊은 산속 가장 높은 봉우리 아래 숨어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경기도 양주 출신의 백정이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백정이 아니라 버드나무와 갈대로 생활도구를 만들어 파는 고리백정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 마을 우물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었고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존재, 그가 바로 임꺽정이었습니다. 1559년 명종 14년 개성 근방에 도적 무리가 출몰한다는 소식이 조정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빠르게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개성부 포도관 이역근, 경험 많은 장수였습니다. 실록에도 도적 수십 명을 이미 잡은 바 있다고 기록될 만큼 능력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군인 20여 명을 이끌고 직접 소굴을 급습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역근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명의 군사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정이 흔들렸습니다. 포도관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명종은 개성 부유수에게 엄한 명을 내렸습니다. 한 달 안에 잡아오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명종은 방침을 바꿉니다. 도둑잡기를 게을리하는 수령은 엄벌에 처하고 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린다. 그래도 임꺽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560년 임꺽정의 무리는 마침내 한양에 나타났습니다. 종로이가 부근, 지금도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 길목에서 임꺽정 일당이 포착됐습니다. 광군이 달려들었습니다. 임꺽정은 활을 쏘아 부장을 마치고 달아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잡힌 것은 임꺽정의 아내와 졸개 몇 명뿐이었습니다. 아내는 형조의 종으로 삼겠다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임꺽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명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5도의 대장을 임명하고 모든 관청의 일상 업무를 중단시키고 오직 임꺽정을 잡는 데만 집중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한나라 전체가 멈춘 것입니다. 백정 출신 도적 1명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조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평안도 관찰사 일양이 급보를 올립니다. 의주 목사 이수철이 임꺽정과 한운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이 들썩였습니다. 2 사람이 의금부로 압송됐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시작되는 순간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서림, 임꺽정 일당 중 유일하게 체포돼 조정의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주 목사가 고문을 가해 억지로 자백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진짜 임꺽정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수철은 파직됐습니다. 그리고 1561년 10월 임꺽정 일당은 해주에서 평산으로 들어와 대낮에 민가 30여 호를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명종실록에 아주 이상한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당시 사관이 직접 남긴 말이었습니다. 도적이 되는 것은 도적질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배고픔과 추위가 절박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다. 백성을 도적으로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실록을 편찬한 사관 스스로가 임꺽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적으로 만든 나라와 시대를 탓했습니다. 이 한 줄이 임꺽정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시대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명종의 시대, 이 왕조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홍길동도 임꺽정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명종은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은 어머니 문정왕후와 그의 동생 윤원영이었습니다. 윤원영은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 거대한 수탈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땅을 빼앗고 세금을 부풀리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그의 첩 정난정은 온갖 이권에 개입하며 조선 팔도에 손을 뻗쳤습니다. 위에서부터 썩은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버텼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버텼습니다. 수탈이 심해져도 버텼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땅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망한 노비들이 합류했습니다. 신분도 달랐고 고향도 달랐지만 하나같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임꺽정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임꺽정은 그 무리의 중심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담이 컸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급하고 거칠다 해서 꺽정이라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구월산을 근거지로 삼은 것은 단순한 은신이 아니었습니다. 황해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꿰뚫는 지리적 지식, 주민들의 눈치를 읽는 현장 감각, 임꺽정의 무리가 3년 넘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임꺽정은 정말로 빼앗은 재물을 백성에게 나눠줬을까요? 실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기록과 구전에는 양반과 토호의 재물을 빼앗아 빈민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진실인지 후대의 각색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임꺽정이 3년 동안 광군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숨겨주고 먹여준 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문에 협조하지 않고 광군이 오면 알려주고 식량을 대어준 평범한 백성들이 없었다면 그 오랜 시간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반면 홍길동의 경우는 다릅니다. 홍길동은 백성을 직접 보호했다는 기록도 나눔을 실천했다는 근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충청도 백성들이 홍길동 일당의 행동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관청에 찾아가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만이 알 것입니다. 연산군 치하의 백성들이 탐관오리보다 강도를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대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길동은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양반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제도가 그를 배제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그 분노가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허균이 소설에서 그를 사회 비판의 상징으로 삼은 것은 현실 속 홍길동의 삶이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꺽정은 그보다 훨씬 밑바닥이었습니다. 서울도 아니었습니다. 성씨조차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백정이었습니다. 우물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조선 신분제의 가장 깊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일어난 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사관의 말처럼 배고픔과 추위가 부득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의적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본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의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로운 목적으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도적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홍길동과 임꺽정 모두 완전한 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순히 도적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은 그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먼저 홍길동입니다. 실록이 그를 강도로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연산군의 조정에서 쓰인 기록입니다. 무오사화로 선비들을 죽이고 얼마 뒤 갑자사화로 또 수백 명을 처형하게 되는 반대 목소리는 모두 잘라낸 폭군의 시대. 그 시대의 기록자들이 홍길동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정이 원하지 않는 자는 모두 강도가 되고 역적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홍길동이 단순한 탐욕으로만 움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공범 구조를 보면 드러납니다. 당상관 엄기손이 배우였습니다. 이 사람은 군공을 세워 고위직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홍길동의 뒤를 봐주고 함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당시 권력 구조와 연결된 복잡한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체계를 갖춘 범죄였고 관청을 무력화할 만큼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은 잡혔지만 처형 기록이 없습니다. 왕실 외척과 연결된 그의 가문, 연산군의 후궁과 이어지는 혈줄. 이 모든 것이 조용한 종결을 만들어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주범이 처벌받지 않은 채 사건이 덮어지는 일은 권력이 개입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충청도는 그 후 10년 넘게 안정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길동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땅의 구조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꺽정의 경우는 더 선명합니다. 그는 조정의 토벌에 맞서 3년을 버텼습니다. 1559년부터 1562년까지 오도의 관군이 움직이고 임금이 직접 어명을 내리고 모든 관청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를 숨겨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숨겨준 것이 아니라 숨겨주고 싶었기 때문에 숨겨줬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적의 증거냐, 고 물으면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임꺽정 일당은 민가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변하는 자는 배를 갈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폭력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를 따른 사람들이 모두 자발적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는 기록들이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청이 습격당하고 양반의 재물이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농민과 노비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의적이냐 도적이냐는 물음에 하나의 답으로는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지배층의 눈에는 도적이었습니다.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눈에는 적어도 그들 중 일부에게는 두려움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 권력에 맞선 사람, 신분의 벽을 힘으로 부순 사람,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이 두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홍길동이 죽고 임꺽정이 처형된 뒤에도 두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은 그들의 몸을 없앨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이름까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홍길동전은 언제 쓰였는지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허균이 1612년경 썼다는 설이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19세기 민중의 집단 창작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 무엇을 담았느냐입니다. 서얼로 태어나 차별받고
탐과 놀이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이상국가를 세우는 영웅. 그것은 실록의 홍길동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을 만들어낸 것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던 조선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임꺽정은 홍명희의 소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28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대하소설 임꺽정.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지워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홍명희는 백정 출신 도적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신분의 질서에 맞서는 인물,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인물, 끝까지 싸우다 쓰러지는 인물. 독자들은 그 안에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읽었습니다. 임꺽정은 단순한 역사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것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분 차별, 권력의 부패, 배고픔과 억압. 조선 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구조가 있었고 그 구조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웅이 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선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위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눌린 감정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길동과 임꺽정은 의적이었는가, 도적이었는가? 실록으로만 보면 도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실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록 속에도 있고, 기억 속에도 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도 있습니다. 지배층이 쓴 기록은 그들을 도적이라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간직한 기억은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관청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뒤흔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백성을 굶기고 수탈하며 불의를 당연하게 여긴 권력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의적이라 부르고 싶은 마음은 사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불의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도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명종실록의 그 사관은 임꺽정을 탓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백성을 도적으로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500년이 지난 지금 이 물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을 도적으로 만드는 세상과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어느 편에서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